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제가 어제 예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순서 마련해봤습니다. 이경 대변인 모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엄청 반가워하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방송에. 갑자기 생뚱맞게 처음 뵙겠습니다. 하니까 놀랐는데, 네. 아니, 그동안 저를 한 번도 안 불러주셨어요. 오늘 첫 방입니다. 네, 장영진 TV에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한동안 좀 뜸하셨어요. 여기 활동이 좀 뜸하셔가지고 뭐 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지금 제가 한 반년 넘게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SNS도 활동을 안 하다가 8월 달 들어서면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살아있었구나.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이거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나니.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저를 나타나니까 그동안 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살아서 나타났구나 라고 그동안 안 나온 걸 기억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경은 왜 안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경 좀 찾아주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만큼 또 여러 네. 가지 주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주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아무래도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사도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요즘? 국민분들께서는, 우리 국민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고요. 민주당 측만 하더라도 이제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한동훈 당대표로 바뀌어서 그쪽 나름대로 뭐가 바쁜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또 그 나름대로 하던 일을 계속 하겠죠. 뭐 휴가 얘기도 나오고요. 휴가.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또 많은 관심이 생각보다는 없었습니다. 사도 광산이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돼버렸습니다. 돼버렸죠. 네, 돼버렸어요. 이미. 예. 그런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 일본이 세계적 국제적으로 힘이 대한민국보다 세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러고 다니니까 사도광산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겠구나라고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네스코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015년도에 그 군함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등재할 때 거기는 만장일치 제도거든요. 네. 우리도 회원국으로 2023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또 회원국이고 피해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우리의 요구를 강제징용이 있었다, 강제연행이 있었다라는 이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절대로 이거 등재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장일치제인데다가 이게 만장일치제가 유네스코 이사국들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그리고 관련 당사국 중에서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은 안 돼. 이게 원칙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리고 예. 지금 유네스코 그 이제 회원국들, 이거 심사는 이제 회원국들이 21개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20개국에서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2015년도에 군함도를 유네스코에 등재했을 때 우선 하게 해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약속을 했다. 일본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군함도와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일본 자체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지키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저도 여기 출입하는 이제 그 선배들한테 좀 물어봤었거든요. 유네스코 20개국 다른 나라국도요. 우리나라가 이거 좀 거부까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침묵만 했어도 절대로 등재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옛날만큼 힘이 없어요. 그것도 그거고요. 2015년도에 약속을 한 것을 대한민국과 둘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와 네, 약속한 거죠. 그렇죠. 이건 여기서 말하는 건데 군함도 얘기죠. 군함도 2015년도 예. 군함도요. 근데 군함도를 우리가 등재를 하면서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네스코 등재를 협의하는 회원국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 평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피해국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피해국인 우리나라 현 윤석열 정부에서 오케이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해줬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니까 그 일본 쪽 신문에도 막 그렇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답답한 것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한일 간의 그 관계 개선을 너무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까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본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될 걸,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걸 나서서 피해국이 나서서 찬성을 하니까 다른 국가들이 그러니까 세계유산심의위원회 이제 20명 우리 20개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첫 방송이면서 그 이제 장영진 TV의 첫 방송이면서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관심은 많으나 언론에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한 사실을 정말로 열심히 찾아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이걸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장영진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안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힘이 있었고 일본이 생각보다 그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는데 또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일본이 강대국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본이 예전에 강대국처럼 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 절대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동의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윤석열 정부가 동의를 했어요. 아예 이제 아까 만장일치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유네스코에서는요, 20개국이 전부 다 보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전부 다 보류 상태였어요. 네, 계속. 아니, 일본이 이번에만 등재하겠다고 이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계속 보류. 작년에도 보류하고 계속 보류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선 우리 혹시 네. 그 전에, 일본이 이거 하기 전에요. 네. 어떻게?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일본이요, 실은 처음에 이거를 등재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네. 에도 시대, 그러니까 1600년도, 1800년도 이제 중후반까지 에도 시대만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 침략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제 노동시켰고 이런 것을 아예 삭제하려고 그것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그런 거예요. 야, 니네 일본 왜 그러냐? 전체 역사를 다 올려라. 그렇지. 그거는 곧 한국의 피해국인 한국의 그러니까 승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계속 미뤄왔던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2024년도에 일제 강점기 역사를 포함해서 그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제 피해자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전까지 대한민국 보수 진보 정권 다 필요 없었어요. 모든 정권에서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강제 노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기록에 남기라는 거죠. 그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유산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기록에 남기라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기록에 남기고 유네스코 유산에 올려라. 네. 그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기록에 안 남기겠다는 건 뭐냐면은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이 비슷한 사례가 사실 독일에 있었어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학살이라든지 그때 독가스 살포한 거를 기록에 빼버려요. 그래서 그게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나 이렇게 유럽을 침략했던 그 역사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 그 침략이 있었다라고 당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침략의 역사 그리고 학살의 역사를 제대로 남기지 않은 똑같은 행위를 또 한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전 세계 역사에서 그 정해져 있는 뭐 일본이 특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기록을 삭제하는 것, 본인들한테 이제 미래 세대가
본인들한테 불리한 기록을 삭제하고 미래 세대가 일본인들한테 유리한 거. 그러니까 교과서도 다 개정을 해서 독도가 본인들의 이제 국가라고 한 걸 그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의 교과서에도 이제 기재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본이 기록에 되게 예민한 국가인데요. 이번에 정말로 이미 등재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걸 윤석열 정권이 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하다가 약간 이렇게 주춤했던 게 사도강산 지도를 많은 분들께서 먼저 좀 보시고 가시면 어떨까 해서 약간 좀 주춤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사도강산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동해안에 있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금광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네. 일본 쪽 그 보도에 보니까 금산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1600년도 에도 시대부터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여기서 금을 채취했던 곳입니다. 네. 금을 주로 채취하던 곳인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뭐 탄광이 많이 발달했던 모양이에요. 여기는 딴 데보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국이 동의를 해줬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 얘기 한 적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이게 요미우리 신문에도 나왔어요. 네. 지난달 이제 7월 29일 날 나왔었죠. 여기에 강제노동 문구를 빼기로 사전에 한국과 한일 간에 이거를 얘기를 했다. 그리고 가혹한 현장만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거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서 그 현장에 갔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군함도 얘기 좀 전에 했잖아요. 군함도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갔다라는 거죠. 강제 노동이 있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요미우리 신문에서만 보도된 거예요. 보도된 걸 보면은 강제 노동 문구 빼기로 했다. 사전에. 그리고 가혹한 현장만. 그러니까 가혹한 현장에는 in hard condi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넣기로 했다라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혹한 노동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네. 근데 이게 되게 야비한 것이 사실 가혹한 노동 조건은 근현대 웬만한 나라에서 다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이 강제 노역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안 되고 또 그건 뭐 노동법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죠. 식민지 착취가 존재했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착취가 있었다는 걸 기록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 부분을 쏙 빼서 누구나 여기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가혹한 조건이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보도 나온 텍스트를 그대로 보면은 한국이 사도강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하면서 전시 관련 한일 양국이 강제노동 문구를 빼기로 했으며 가혹한 현장만을 소개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딱 된 거예요. 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신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이 신문은요, 요미우리가 아니고 요거는 또 아사히입니다. 아사히는 비교적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진보 언론에 속한다고 하지요. 아사히가 보도한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 착지라고 했다라는 말은 이게 서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고요. 강제 노동 표현은 피하면서 실태를 상세하게 기록한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글 번역기를 바로 돌려가지고 좀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해를 구글 번역기로 하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자, 원문을 보여드리면 이래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노 역사 전시 한일 착지 강제 노동 표현에 피로 돼 있죠. 회피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실체 상세 양호 관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합의하고 도장 찍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본 측에 보도된 거예요. 그렇죠. 일본 측에 보도된 게. 한마디로 일본의 메이저 언론사죠. 거기는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보도를.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부는 뭐라고 했냐? 사실 무근이다. 사실 근거 무근이다. 없어요. 사실 무근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더 웃깁니다. 우리는 강제노동 빼라고 하지 않았어. 우린 빼라고 하지 않았어. 이거는 즉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언론 보도에 나타난 거 보면 사실 무근이야. 우리는 강제노동 빼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이거 강제노동을 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강제노동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고 해야 될 우리 그렇죠. 그 정부가 빼지 말라고 네. 했기가 아니라 우리 반드시 빼라고 안 넣으라고. 했다? 빼라고 안 했다 이러고 있었던 거. 이거를 지금 현재 외교부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외교부가 이게 공식적인 이제 언론 보도의 형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어떤 이제 제가 이제 다 방송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외교 라인 핵심 관계자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는 핵심 관계자하고 모 기자가 개인적으로 진짜 물어봤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솔직하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먼저 일본에 이걸 넣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일본이 이걸 고민할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일본이 아하. 이걸 요구를 왜 해? 그러겠죠. 라고 하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은 제가 볼 땐 그쪽 입장에서는 또 약간 변명 같기는 한데 외교부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변명 같긴 한데 이 외교부 공무원이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그때 시기만 보면 예전 이제 25년도에 아까 군함도 때 그것도 이제 유네스코 15년도에. 네, 15년도 유네스코 등재가 됐으니까 그때 정말 이 강제 노동과 같은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과 같은 단어가 들어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외교부 공무원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유추해 보자면은 이 사람의 아니 우리가 빼라고 요구하지 않았거든. 근데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강제노동 넣으라고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는데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가 요구하지 요구를 안 않는데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일본에서 이걸 고민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빼도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지 않겠느냐. 일본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거는 핑계라기보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을 너무 그래도 기자니까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고 약간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전 유추가 되더라고요. 그 또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그게 유추가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러고 있구나. 근데 사실 외교적으로 보면요. 네. 아예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쵸. 예.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했다면 합의하는 그런 어떤 결 과정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조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합의 무효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결국 그 최종적으로 등재가 합의가 됐다면 야 그때 아무 얘기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실상 외교적으로 더 불리하죠. 그렇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걸 또 일본이 이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거 되게 정말로 중요시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 기록을 남겨놨어야죠. 강제징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넣어달라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그리고 또 윤 정부의 설명 중에서 정말 또 어이가 없었던 것이 이제 두 가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제 두 가지의 설명이었어요. 하나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설명, 우리 가만히 있었다는 설명. 하나는 뭐였냐면, 자 봐라, 일본도 가혹한 노동 현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했을 때 in hard condition이라고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가혹한 노동 현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표현하지 않았느냐, 일본이. 가혹한 노동 현장이라는 것은 꼭 강제성을 유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외교부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대답한 겁니다. 이거는 너무 어거지인데 네. 왜냐하면 그 19세기, 20세기 초반에 거의 노동 조건은 다 하드 컨디션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비슷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비인간적이었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그래서 반인륜적인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정상인데 그리고 또는 강제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 아주 열악한 조건이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는 강제 노역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조금 바꿀게요. 아까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는 한국식으로 이제 번역 in hard condition도 되는데 그 워딩이 정확히 들어간 건 in harsh condition이었어요. harsh condition으로 들어갔었어요. 네.
표현이 그럼 어떤 의미라고 해야 되죠? 이건요, 어렵고 힘든 일이냐, 진짜 가혹한 일이냐. 그러니까 harsh condition이 훨씬 더 진짜 가혹하고 가혹한 힘든. 예, 그냥 일이 어려웠어. 일이 좀 어려웠다라는 거 hard인데 좀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거는 진짜 가혹한 일이었다라는 harsh condition으로 했습니다. 참, 좀 묘하기는 하네요. 기묘하게 좀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네. 자, 이 와중에 기록은 점점 사라지고 증거도 사라지고 있다고 하죠. 진짜 좀 답답하죠, 많이. 그리고 네. 보니까 사도강산에 그 조선인들이 살았던 기숙사가 딴 거는 다 남아있는데 그 기숙사 터는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냥 이거 그냥 저렇게 그냥 풀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도강산의 조선인 노역에 대한 강제 논의는 추가로 없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윤석열 정부,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한 얘기가 우리 향토박물관에 이런 기록 남겨두지 않았어. 향토박물관이요. 그러면은 이런 기록을 남겨놨으면은 지금 강제성이라는 표현이 뒤에 보세요. 떠오를 수밖에 없어. 아니 떠오르는 거하고 그거를 기록하는 거하고는 향토박물관. 그러니까 우리 그 조금 전에 그 지도 보셨잖아요. 네. 사도광산 위치에 어디 있었는지. 근데 네, 사도광산에서 있었다. 그런데 사도광산 내에 이거 유네스코 등재 내에 최신 아주 좋은 또 이렇게 전시회장을 하나 또 건립을 했대요. 그러면 일본이 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강제성을 넣은 기록을 거기에다가 그럼 전시해줘.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안 했어요. 강제성도 요구하지 않았고 일본이 알았어. 우리가 전시해 줄게. 2.2km 떨어진 정말로 이거는 뭐 무너져 가는 듯한 느낌의 향토 박물관. 그냥 정말 향토 박물관이에요. 여기에 6평 정도에 해서 이거를 그것도 강제 노동이란 내용이 없이 그냥 몇 개 기록만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거에서 주요 내용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가혹한 현실이었다. 여기 현장이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만 기록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이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 사진이 바로 향토박물관 얼굴 어디 사진이거든요. 갔어요? 예, 이게 제가 손으로 직접 가리키면서 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게 무슨 폐교도 아니고 폐역사도 아니고 마치 여기 폐교가 있었습니다. 혹은 옛날에 여기 간이역이 있었습니다라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수천 명이 끌려가서 저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그걸 마치 이렇게 폐교나 폐역사, 간이역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낼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렇게 남겨뒀는데 여기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그 조금 전에 그 장용진 기자님의 얼굴 위로 하나는 기숙사 터, 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일본이 강제징용은 뺐지만 가혹한 현장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라는 기록을 남겨놓은 향토박물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야 일본이 우리 요구를 좀 잘 들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지 않죠. 그런데 외교부 당국자, 현재 외교부 당국자가 공식적으로 따옴표를 쳐서 나왔던 발언을 제가 그대로 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용하지 않고요. 일본이 이번 달 중순까지 현재 공토로 남아있는 조선인 노동자 기숙사 터, 아까 그 사진이요. 네. 그냥 풀밭, 현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만들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입니다라는 안내판을 만들 거래요. 또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가봐야죠, 그것도. 또 조선인과 관련된 연고 있는 장소를 일본이 명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한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많이 했다라고 지금 그냥
꾸며댄다고 해야 되나요? 나중에 핑계를 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 기사에요. 이런 내용에 그러니까 그 외교부 당국자의 워딩이 정확히 나오는 이 기사만 내용만 보면은 일본이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 전시장도 현장 유네스코 등재된 그 지역 내에 그걸 이제 스테이 안이라고 하죠. 스테이 내에 뭐 이거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내에 거기서 뭔가를 하나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봤던 게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사진과 이 기사는 같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그런 기사에 저런 사진이 들어갔으면은 보시는 분들이 엄청 그렇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저 전혀 이게 안 들어갔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별도예요, 따로. 예. 그리고 보면은 따로도 문제인데 보세요. 이게 무슨 전시관이야. 아니 이거 왠지 우리 그냥 동네 무료로 들어가는 정말 작은 박물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뭘 보냐면은 오늘 하루 우리 오늘 그 재롱잔치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이제 유치원의 어린이들 우리 그 유치원 어린이들 이렇게 전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전시회지 이게 상설 전시일 거라고는 저 허접하게 뭐 종이 붙여놓은 것 보세요. 그리고 저기다 조명 켜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수천 명의 우리 조상들이 1,500명이죠. 2,000 이 사도광산이라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게 지하 몇백 미터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오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일본도 그건 인정을 했어요.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왔지만 나가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또 아픈 역사에 또 괜히 미소를 보여서 참 기가 찬 내용인데 네네. 이게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것도 아까 보셨다시피 마치 폐 역사 같은 네. 간이 역사 같은데 이런 곳에다 이렇게 근데 한다는 저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광산의 그 지역 자체 사도광산이 있는 가까운 곳에 이제 유네스코 이제 문화재로 이제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거기에 전시관을 새로 지금 짓고 있죠. 근데 그걸 네. 떨어진 향토박물관에 있잖아요. 그 거리가 2.2k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걸어서 가면 한 20분 27분에서 30분 정도요. 차로 가면 5분인데 이게 근데 가까운 거리는 차로 아니네요. 굳이 가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려서 그렇죠. 그걸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요. 굳이 저곳까지 그거는요. 우리가 무슨 뭐 코스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일본인들 관광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은 지금 저기 내 전시회장을 아주 신식으로 짓고 최신식으로 그럼 거기만 보고 나오지 누가 굳이 저길 향토 따라가겠어요? 박물관까지 가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히로시마에 가면은 조선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이 있어요. 근데 원래 그 평화공원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조선인 피폭자 위령탑이 있다는 걸 몰라요. 똑같은 상황인 거고 군함도에서 그 우리 역사를 빼버리고 거기도 한쪽 구석에 기록이 그 자료관이 하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굳이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실상 역사를 숨기거나 왜곡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일본은 지금도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에 법의 노동자, 그러니까 법의 근거에서 노동자들이 이거를 의무화한 거다, 의무적으로 한 거다라고 지금도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근거는 이제 일본의 보도 자료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만약에 자 봐봐라. 그래도 전시회장도 있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그 수장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좀 더 가까운 곳에 더 보기 좋은 곳에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 과거에 군함도하고는 다르게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박물관 전시회를 만들겠다를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고요. 이번에는 사전 전시회다. 그러니까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에 대한민국이 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일본이 과거와 다르게 사전에 이렇게 박물관을 해서 이런 거 정보를 본인들이 스스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저런 상황을 먼저 파악하지 않았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엉터리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일본의 편을 들어준 거다. 윤석열 정권이. 일본을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인이라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국이 저렇게까지 나서서 이거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게끔 사도광산, 일본의 사도광산, 우리나라 조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먼저 피해국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네스코 이제 회원국들 같은 경우도 그 유산심의위원회 이제 회원국들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대 뭐 보수 정권이 일본에 좀 그 굴욕적인 내용을 좀 보이긴 했으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윤석열 정권은 이럴까? 참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새끼들은? 죄송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와버렸어. 우리가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느껴졌던 것은 윤석열 정권이 왜 이럴까는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 우리가 조금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군함도하고 이제는 조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군함도하고 비교하냐면 대한민국의 정권 기간 내에 일본이 우리가 피해를 본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을 당한 곳에 일본이 유네스코 등재를 한 곳이 과거에 군함도와 이번에 사도광산인데 과거에는 그 박근혜 정부 때였어요. 2015년도.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때인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네.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더 심하게 나가니까 훨씬 더,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재평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니 또 차라리 낫다. 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세 가지 강제 노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에서도요, 강제 노동에 forced labor, 이제 LABOR 노동자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허용 못 하겠어. 그 대신 아주 거기는 영어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요, forced to work.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일을 강요당했다. 일을 강요당한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first to work이라고 해줬어요. first to work. 발음이 너무 좋아서 못 알아들었어요. 예. 네. 우리 식으로 하면 포스 강요당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할 때 FORE force라고 하잖아요. 네. forced to work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넣어줬어요. 노동을 강요당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을 강요당한 거죠. 그리고 against their will이라고 해서 will은 이제 의지잖아요. against는 반하여 그들의 의지에 반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들어갔어요. 그나마 지금 보면 훨씬 낫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한 거 척박한 그런 그 노동 환경, in harsh condition 이거 세 개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왜 제가 굳이 세 개를 다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과거에 2015년도에 이 세 개가 충족이 됐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 정도는 이 세 개가 들어갔겠네요. 충족이 안 되니까 안 되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은 들어가거나 기본도 못 맞추면 못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지금은 이 세 개, 그러니까 first to work하고 against their will 그리고 in hard condition 중에서 그냥 환경이 나빴어. in harsh condition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세 개를 했던 것을 이걸 그때 당시만 외교부에서도 해냈어. 뭘 해냈냐면 first to work이 들어갔다는 거야. 일본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레이버는 포기를 했어도 이거는 정말 그 강제적으로 일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때 따는 거였어. 그래도 욕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다 그냥 노동 환경이 척박했다. 이거 하나만 오케이 승인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함도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록이 또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도 사라져 버렸는데 이제 아예 쓰라고 안 했으니까 언제 이게 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군함도 때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군함도 때 약속을 전시회장을 짓겠다. 근데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사업유산 정보센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센터를 우리가 나중에 지을게. 그러니까 2015년도에 등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함도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된 게 2015년도. 근데 우리가 그 인포메이션 센터를 지을게 설립을 할게라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2020년도에 설립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도 강제 노동이라는 것이 강제 동원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라는 것을 정보를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강제 동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조그만하게 거기를 방문을 한 사람. 근데 방문도 그냥 방문 못해요. 예약을 해놓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도 녹음도 안 되고요. 사진 촬영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한쪽 구석에 조그만한 QR코드가 하나 나와요. QR코드를 이제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은 그것도 유엔에서 일본 대사가 유엔에서 영어로 설명을 하는 거 있죠. 아까 그 first work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거를 일본 자막이나 해외 어느 자막도 없어요. 유엔에서 보고 연설하는 거가 들리게끔만 해놨어요. 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한숨 쉬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아까 보셨죠. 무슨 시골 간이역 같은 그런 시골 폐교 같은 곳에다 종이 쪼가리 붙여놨잖아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24년도.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훨씬 더 더 못했죠. 그 윤석열의 부친 있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이분이 그러니까 그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에 사실 일본 문부성 그 장학생으로 그렇죠. 1호 장학생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 국비 장학생 뭐 1호 장학생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국교 네. 정상화된 직후네요. 바로 직후에. 직후예요. 예. 한 2년 정도 있다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점에 우리나라에서는 6.3 사태라 그래가지고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 감옥 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명박이기도 했어요. 이명박 이기택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예, 6.3 사태, 6.3 세대죠 그 사람들이. 근데 이명박마저도 당시 데모를 할 시기에 이 사람은 일본에 유학을 갔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가 67년도 네. 때죠. 그 6.3 사태가 62년이니까 조금 뭐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하튼 국교 정상화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국교 정상화 반대 남들은 반대할 때 자기는 일본 유학을 갔다 온 거야. 좀 이상했어요. 뭐 윤석열 부친 뭐 명예교수라고 하지만 갑자기 일본의 국비장학생으로 1호로 또 간 것도 일본 유학 간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3자 변제 이거 좀 나왔었죠. 일방적으로 이제 제3자 변제래요. 한마디로 피해 우리가 봤어.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아 돈 좀 모아줘. 그리고 이 피해 그 할머니 분들께 이거를 좀 우리가 보상을 하자, 배상을 하자, 막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런 생각지도 못하는 뜬금없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나왔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국인이라면 저럴까? 근데 입장을 조금만 바꿔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추측이에요. 저의 추측. 만약에 일본인이라면은 그래 말이 된다. 우리가 잔존 일본인이라고 물론 언론에서도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나왔어요. 토착 외구라고도 얘기하고 예, 잔존 토착 일본. 외구보다는 정말 저는 토착 외구는 되게 우리가 나중에 그 외구라는 말을 들어보면은 조금 그건 좀 달라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그리고 그 더 전의 역사에서부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잔종, 일본 패망 직후에 조선통독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말 망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선에 가 있는 일본인들이 오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죠. 본인들이 지금 이거를 재건하는 것도 바쁜데, 그러니까 버텨라 이런 명령을 내렸대요. 버텨라, 오지 말고 버텨라 이런 명령을 내렸었고, 그리고 지금 일본인들이 이제 대한민국 그때 이제 조선 시대 1905년도 이제 을사늑약 이후부터 이제 계속 여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잔존 일본이 역사적인 사실로는 이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1945년도 9월 12일 서울 YMCA 청년회관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일본인들이 그 전에 한국말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서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이거가 공식적으로 보도가 막 되고 나왔던 거죠. 그 패망 이후에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 당시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인들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 넘어갔겠어.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으려면 한국말 배워야 했겠죠.
아니 그리고 1905년도 을사늑약 이후부터 그 사람들의 자손들은 40년 동안에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 땅이 본인들의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거예요. 그런 분들도 꽤 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일본인이야. 근데 여기는 일본 땅이야. 네, 조선, 그렇게. 대한민국이 일본 땅이야. 난 여기서 태어났어. 눈 떠보니. 그러니까 진짜 본국의 일본에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가 고향인 여기가 거야. 내 고향이자 대한민국이 아니고 여기가 일본인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패망 이후에 가지도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 안 가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기들은 사람. 가봤자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게 남아있는 터전이 남아있는 조선에 그냥 남아있는 그렇죠. 거죠. 그런 그때 사람들이 꽤 당시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조선이니까 한국, 북한 같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이거는 제가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최대한 찾은 기록에는 많이 이제 공식적이라는 것은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논문은 없었고 기사로도 정확하게는 찾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자료들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일제 강점기 시 일본인들이 260만 명 정도. 네, 260만 명. 그러니까 어떤 곳에는 이제 300만 명이다라고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도 방송에서 300만 명 정도로 얘기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아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만 이제 다 떠나고 한국에만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한 13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계속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지금은 엄청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한국인인 척하고 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언제부턴가. 130만 명, 그리고 지금까지 한 70년간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면 추정을 해보건데 그러면 한 900만 명 정도? 900만 명이에요. 저 대전이잖아요. 대전이 인구가 공식적인 인구가 150만 명이에요. 150만 명이죠. 네. 근데 9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계산을 좀 빼야 되는 게 언론 좀 찾아보면요. 일본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결혼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살았다라는 건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정말 순수 일본인들. 순수 일본인들만 뭐 지금 70년 동안 세대를 거듭하다 보면은 한 9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그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기록상으로는. 그렇죠. 그때 호적을 다 받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일본인인 걸 숨기고 호적을 사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적 기록으로 좀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6.25 때 호적이 불탄 데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6.25 직후에 호적을 1960년대까지 호적을 다시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호적을 정리하려고 그래서 주민등록증 사업을 시작했다는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당시 주민등록증 사업을 그 군사정권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도대체 호적이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근데 호적을 복구를 하려니 그것도 장난이 아니니까 이미 월북한 사람들도 있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 방법은 현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뭔가 호적을 복구를 해야 되는데 기본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도 있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로 보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일본 사람은 그냥 한국 사람을 대충 눌러 앉은 거죠. 티 안 날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기록을 보면 이렇게 티 안 나게 눌러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에 그때 당시 조선에 본인들의 재산이 많았던 사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버리고 갈 수가 네. 없죠. 이것도 공식적으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6.25를 거치면서 밀항을 많이 해서 많이 빠져나갔대요. 근데 그 해방 직후에는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재산이 여기 다 있는데. 그러니까 300만 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몇만 명이 빠져나가겠어요? 한 달 동안 빠져나가봤자 얼마나 빠져나가겠어요? 더군다나 육로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로로 연결해 배를 타야 되는데. 그 일본에서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도 당장 지금 본토에 있는 사람들도 건사하기 힘든 판에 한 300만 명이 돌아와 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식량도 모자라는 판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도광산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근데 이러면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독도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 많이 듣는데 우리 이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 본 적이 독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 본 적이에요. 제가 본 그걸 적이?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는 없네요. 아니요. 제가- 독도의 제가 자료가 저의 있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더 드렸거든요. 아, 그 네. 그런데 지금- 가족관계 어, 증명서는 어, 어. 제가 안 왔고요. 예. 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가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가족관계 증명서에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본 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좀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안 보냈나요? 그건 제가 못 본 것 같고. 자, 네. 하여튼 간에 뭐 독도가 본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도 이사북길 63호로 저의 본적을 독도로 바꿨어요. 독도 등대군요. 네, 독도 등대. 어. 그런데 이거를 또 왜 그랬냐면 전 옛날부터 바꿀 얘기는 생각이 있었는데 절차가 뭔가 찾아보면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달 안 됐어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 반년간 방송 활동을 안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한 것 중에 이제 독도 등대로 저희 본적을 바꾼 거가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독도에 본적을 둔 사람이 일본인이 많을까요? 한국인이 많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국인이 많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독도에 본적을 둔 사람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요. 일본은 5천 명이 넘어요. 일본인이. 일본인이라고 된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한국의 그 뭐 호적을 사서 했던 사람들 말고 일본인이 5천 명이 넘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인은 몇 명일까요? 저는 100단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드려서 3천 명 정도. 왜냐하면 우리가 3,000명. 100단위가 맞아요. 100단위가 맞았었는데 우리가 몇 년 수해 전부터 그 운동이 있어요. 독도로 뭐 본적 옮기자. 옮기기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어. 모 판사도 독도로 본적으로 옮겼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 찍혔다 막 이런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본적을 둔 일본인이 5천 명이 넘고 한국 사람들은 3천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인이 일본의 호적이 있겠죠. 일본의 그렇죠. 거기에 옮기는 게 그렇다. 네. 그래서 제가 짜증나네 갑자기. 네. 또 화가 나잖아요. 근데 네. 독도에 본적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해요. 저는 전날에하고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독도 승인됐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한번 우리 지금 뜨고 있나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포털에요. 그냥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보면 저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등록 기준지 변경 그것만 누르면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네. 등록 기준지를 근데 등록 이렇게 세 기준지 가지. 예전에 주소가 그럼 어디 주소로 해야 되지 고민되시잖아요. 이것도요. 주소가 되게 좀 찾기가 생각보다 그때 당시 제가 옮길 때는 좀 쉽진 않았는데 새로운 등록 기준지 주소를 조금 보여주세요. 네, 그 주소가 딱 3개가 나옵니다. 네, 아까 전까지 제가 보여드렸어요. 자, 계속 말씀해 보시면 네. 여기죠. 등록 네네 주소가 얼굴에도 여기 가리셨어요. 네. 주소가요. 그러니까 여기 주소 뭐 읽어야 되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 3. 여기가 독도가 서도하고 동도 네. 두 군데로 나누죠. 가로 열고 닫고에는 우리가 그냥 인식하면 되시는 거 거긴 주소가 아니에요. 예, 서도 주민 숙소가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55. 여기는 독도 경비대가 있는 곳입니다. 독도 경비대 동도 쪽에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북길 63. 여기는 독도의 등대가 있는 곳이네요. 그래서 저는 3번째 독도 등대로 저희 본적으로 옮겼어요. 예, 안용복길 3, 이사북길 55, 이사북길 63 이렇게 있네요. 아주 단순하게 지금 독도 경비대와 독도 등대가 1분 거리거든요. 걸어서 1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여기는 동독도니까요. 네. 동독도.
그리고 이제 독도 안용복귀는 서독도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데가 독도 이사북길 63 독도 등대가 일본과 가장 가까워요. 가장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전방에 가셨네. 네, 그러니까. 최전방으로 이경 최전방으로 가자. 그래서 저거 바꿀 때 그렇게 옮겼는데, 근데 이거를요 이제 그 새로운 등록 기준지가 본적입니다. 네. 이거 주소로 입력할 때 오류가 자꾸 나요. 왜 오류가 났냐면 제가 독도 띄고 이사북길 63을 했더니 오류가 나요. 아, 예. 네. 안용복길이 부산 동래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사북길은 경주에 있어요. 검색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독도 띄고 이사북길, 독도 안용복길이라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세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그 주소 등록하려면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모르고 독도 띄고 이사북길을 했더니 안 나와요. 주소가 없는 주소래요. 그래서 막 전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사북길을 찾았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독도 이사북길 붙여서 하면 딱 나옵니다. 네. 네. 안용복이 부산 동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동래에 안용복길이 있고요. 이사부 같은 경우는 경주가 고향이잖아요. 예, 원래 경주 박씨예요. 이 양반이 박씨이고요. 이 사람의 부인이 그 지소태우라고 네. 진흥왕 어머니죠. 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이 동네가? 조금 복잡한데요? 예, 이렇게 화랑세기에 나오는 얘기라 이건 나중에 또.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다 아세요? 이럴 때 써먹으려고 준비를 해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거기 때문에 경주나 부산에 이분들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주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독도 안용복길, 독도 이사북길 이렇게 만드신 것 같네요. 네.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독도 안용복길, 독도 이사북길이라고 붙여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1분이라면 좀 그렇고 또 5분 내로 절차는 끝납니다. 돈은 따로 안 들죠? 수수료 없나요? 돈도 없죠. 안 들어요. 네. 그 대신 이제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가 조금 있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1분 내 이거 주소 찾는 게 주소 검색이 안 돼서 그랬지 나머지는 1분이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 있는 잔존 일본인이 계산을 하면은 9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막 혼혈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혼혈된 사람까지 있어서 아마 그렇죠. 900만 명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되게 많네요. 뭐 혈통을 유지하는 정말로 특출난 분들은 속이고 일본인으로 살아가는데 한국에서 한국인인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사상 자체가 나는 일본인이야. 나는 지금 애국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악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섭네요. 그런 걸 보면은. 네, 제가 솔직히 방송에서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항상 그냥 하는 짓이 일본인 같다. 그럼 좀 왠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좀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자. 왜 그랬지? 하나하나. 왜 말을 주고받을 때 왜 이렇게 했지? 외교부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아니 그랬더니 지금은 정말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사실 우리로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 할아버지 윗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래 고향이 어딘지, 원래 일본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는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일본인이라면 우리가 이게 세대를 엄청 거듭한 게 아니고요. 많아봤자 3세대예요. 지금 거듭한 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지금 갓난아이들 한다면 4세대. 4세대, 5세대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한 3세대 정도면 저희 할머니란 말이죠. 할머니 정도면은 본인들이 정말 일본 사람이면 모를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자들 때문에 모르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 본인들은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손자들, 자식들 교육을 시켰겠죠. 그래서 일본인이라고 대놓고 말을 안 하더라도 일본인스럽게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그게 마치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그런 사상으로 자리 잡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왜 자학적인 사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일본한테 우리는 원래 안 돼. 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은 원래 강하고 우리 원래 약해.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파리올림픽 보세요. 네. 그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 일장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왜 저럴까 했는데 저 사람들 조상이 애국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상이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잔존 일본이었다면 우리 토착 왜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으나 그게 거짓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토착 왜구는 전 이제 찾아보면 왜구라는 걸 찾아보면 조금 안 맞고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여기 악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잔존 일본인이다. 그러면은 잔류 일본인이겠네. 잔류는 이제 남아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잔류와 잔존이 조금 더 미세하게 좀 차이는 있는 것 있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명확하게는 잔존 일본이다. 잔존. 그러니까 잔류라는 거는 다 떠나가고 뭐 남은 뭔가 조금 그런 것들인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재산을 내가 지키려고 내가 스스로 여기 있던 사람들이니까 잔존 일본인이 맞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다들.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 그렇지. 보면은 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부자들인 거죠. 그때 그래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꼼꼼히 찾아봐야겠는데. 찾아보고 싶네요. 근데 우선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럼 너무 답답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야, 답답해.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일본 그 일본인들이 독도로 본적으로 옮긴 거 그리고 이것도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도 정확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도 본적으로 옮긴 거 이제 수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지금 뭔가를 당장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독도로 본적으로 옮기는 것도 먼저 한번 간단하게 5분 내로 한번 실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봐야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이경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좀 되게 충격적인 얘기들이라서 오늘 이 얘기를 좀 그 제목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경 잔존 일본인 900만 명. 머리가 아찔하네요. 아까 사실 좀 제가 좀 자료를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옛날에 이런 사진 하나 보셨죠? 옛날에 김호준 씨가 공중파에 나올 때 네, SBS요. 그 이상은 씨, 이명박의 형이죠. 형이죠. 거기를 갔더니 오다 요시타카라는 일본 이름을 이렇게 명패로 달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상은이란 이름에도 안 맞고 도대체 뭘까 다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내 이름이죠. 예,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영어 이름 올리비아예요. 어색하죠. 외국인 친구들만 올리비아 부르지 솔직히 제 이미지가 올리비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이 사람들은 이상은이 어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이 사람은 여기서는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니까 이상은이야.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진짜 잔존 일본인이라면은 자기 집 명패를 저걸 달았어요. 자, 뭐 요 얘기는요. 저도 좀 추가 좀 취재해보고 연구를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 대변인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많은 소식, 또 좋은 얘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매주 이렇게 인사드리는 예, 매주 건가요? 오셔야지. 그럼 오늘만 오려고? 전 그럼 기발한 거를 또 다음 주에 한번 네. 벅벅 긁어가지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